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신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정남 평가원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친중국 인사로 사실상 이 후보를 제안하는 그 차기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방식에 반대하는 그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지난달 말부터 홍콩 중심부의 간선도로를 점거해 렁추닝 현 행정장관의 퇴진과 민주적 선거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시위대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우산으로 막아내면서 그 우산 혁명이라는 말도 탄생했습니다. 중국은 97년에 홍콩 반환 때도 홍콩에 50년간 일국 양제를 도입해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시위대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는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외교적 파장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번 시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부의 입장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그 홍콩 시위에는 정치적 이유에도 그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6일 블룸버그 통신이 꼽은 홍콩의 경제적 변화 가운데 집값 폭등과 치솟는 생활비가 1, 2위로 차지했습니다. 그 집값은 중국의 본토인들의 홍콩 부동산 사재기로 6년 새 2.5배로 뛰었습니다. 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97년엔 물가 상승률이 0.5%에서 요즘엔 그 3.4%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YTN도 지난 7일에 이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발생 상황도 중요하지만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우 기자 직접 그 시위 현장 방문해서 취재하셨는데요.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 시위대가 얼마나 모였나 또는 시위 반대 진영이나 경찰과 충돌이 얼마나 심각했나 이런 점만 살필 게 아니라 왜 홍콩 시민들이 열흘 넘게 도심을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YTN도 보도를 했지만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2017년 행정장관 선거 규칙을 정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 정부는 홍콩에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보통 선거를 통해 홍콩을 다스리는 행정장관도 시민들이 직접 뽑게 했는데 그때 구체적인 방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방식을 지난 8월에 정했는데 중국 정부가 꾸린 후보 선출위원회에 5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애국적인 인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결국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 두세 명만 출마하게 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시민들이 투표하게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런 방식의 투표는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후보만 뽑는 가짜 선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 홍콩 거리를 장악하고 현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홍콩과 중국, 또 홍콩인과 중국인 사이에 미묘한 갈등 관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홍콩 시민들은 최근 중국인들의 유입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도시 인프라도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새로 집을 장만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은 고스란히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또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 양식도 크게 달라서 홍콩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 사회나 중국인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1997년 반환 당시에는 홍콩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 수준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홍콩을 더 원했다면 지금은 홍콩이 중국을 더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홍콩의 이 같은 경계감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됩니다. 외신들은 홍콩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민주주의를 매개로 폭발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정남 평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분석을 들으셨는데요. 중국 정부의 개입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는 그 시위대와 시위를 반대하는 진영 사이에서 충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 YTN 보도에 따르면 시위 반대 진영에 폭력 조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또 중국 정부까지 개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력 조직인 삼합회 회원들이나 또 중국 정부가 보낸 요원들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앞두고 홍콩에 특무요원 5,000명을 잠입시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위대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그 미래 대만 통일 과정에서도 적용해야 할 일국 양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가 그 티베트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염원을 최대한 수용해야 할 텐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며 또 현재 홍콩 시위대와 당국의 협상 진행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호 기자, 실제 취재하면서 어떻게 중국 정부의 어떤 입김이 좀 느껴지던가요? 네,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홍콩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 일이니까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말라고 논평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홍콩 시위는 제2의天安문 사태로 불리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개입할수록 티벳이나 신장을 포함해 중국 내 수많은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 의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과 두 체제라는 원칙이 훼손될 경우에는 향후 있게 될 타이완과의 통합 과정에서도 중국 정부 의지대로 협상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정해진 선거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은 자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 세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보다는 시위 규모가 저절로 축소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최대한 홍콩 시위 분위기가 보도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해외 언론 뉴스가 방송되지 않도록 전파를 일부 차단했고 중국 언론을 상대로는 홍콩 시위에 관한 보도를 불량 정보로 규정하고 통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첫째, 선거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둘째,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셋째, 본토 안에는 이 소식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도를 통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렁추닝 행정장관이 퇴진을 거부한 뒤 경찰과 학생, 시위대와 시위 반대 진영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됐습니다. 또 이후 정부와 학생 측이 대화 시작 여부를 놓고 합의했다가 또 취소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양측의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무엇에 대해 얘기할지인데요. 여기에 대해 홍콩 정부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양측의 대화는 중국이 정한 정치개혁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 선거 규칙은 대화 범위가 아니다.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도심 점거 운동과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도심 점거를 푸는 조건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알맹이 없는 대화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위대와 대화하는 주체인 홍콩 정부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중국 정부가 아닌 홍콩 정부와의 대화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학생 간의 대화는 성립됐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진단 오늘 홍콩 시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신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6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조경제란 국민 개개인의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창조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중소기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를 장점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보다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속에서 수출산업의 기반을 구축, 창조성과 신속한 전환 능력으로 해외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발전해감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 기회와 동시에 국민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위주 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생산해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업경제가 창조경제로 가는 저변을 형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근로자인 만큼 중소기업의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강연 콘서트 프로그램 수다학과 지구촌 뉴스를 전하는 세계 세계인에 대한 김정숙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처럼 생긴 시간에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즐기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보다는 놀이를 더 좋아하죠. 그것은 아마 놀이가 특별한 목표 없이 자율성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학을 놀이로 풀어낸 방송 수다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에는 팝콘이라는 강연 콘서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과나무와 청년창업 런웨이 그리고 수다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다학은 수학으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녀의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부모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지난주 수다학은 생활 속 놀이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는 사회자와 패널이 강연자와 함께 나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수학이 왜 중요한 것인지, 수학 놀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강연의 주제나 방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진행 방식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어질 강연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함으로써 기대감과 더불어 적극적인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자로 출연한 조성실 교사는 일부 강연에서 초등 수학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와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강연자는 초등 수학 과정에서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놀이의 기쁨, 생각의 문을 여는 기쁨, 생각을 정리하는 힘,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경험이라고 말했는데요. 저 또한 학부모로서 수학의 목표라고 한다면 학년별로 이루어져야 할 성취도만을 생각했는데 강연자가 제시한 뜻밖의 목표에 다시 한번 수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실 상황을 재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줌으로써 강연이 막연하거나 이론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수학에 묻다라는 코너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이나 방청객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는 강연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흐르는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생생한 강연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짧은 강연만 듣고는 강연자의 오랜 노하우를 학부모가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전부 보여줄 수 없었을 엄마표 놀이법이나 아이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는지가 시청자로서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학생 1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지난 2월 YTN 뉴스에서 보도되었는데요. 초등학생의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가 함께 늘어났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이의 성적보다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수다학. 앞으로도 학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유익한 강연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인은 지구촌에서 일어난 조금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지구촌 뉴스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른 미무버와 터키 블로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미무버는 운동과 재미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신개념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킥보드 같기도 한 미무버는 전기차만으로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미무버의 성공 여부를 떠나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과 이를 뒷받침해 주었을 여러 제도나 정책 등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 블로거에 대한 코너에서는 터키 블로거들이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패션 블로그부터 여행, 카페, 예술에 대한 블로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터키의 블로거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시민 저널리즘이 점점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요. 터키 정부의 검열이라는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언론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터키 블로거들을 보면서 언론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민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세계인. 앞으로도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는 지난 4월부터 상암동 신사옥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사옥 이전 후에 스튜디오가 넓어지는 등 보기에 좋아졌다면서 방송 환경 개선이 더 좋은 뉴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YTN 신사옥 이전 후에 시청자들은 우선 스튜디오가 넓어져 시원해진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앵커 배경 화면이 조각조각 나뉘어서 검은 줄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인 일이라고 이제는 시청자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글자 위주의 그래픽을 활용할 때 글자의 식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음의 줄이 겹칠 때는 에와 이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물리적인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문희상 당 소속 의원 무리사과 보도의 앵커 뒤 배경에는 문희상 위원장 머릿속 그래픽을 내보냈습니다. 그래픽은 시청자 이해를 돕게 해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웠고 의학 보도 전달 느낌이 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대전 푸드 와인 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로라는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이 행사는 실내에서 개최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축제와 상관없이 보이는 야외 모습이 앵커 뒤 배경으로 나와서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막 오류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영업이익 급감 4조 1천억 원 소식을 전하면서 내용 자막에 스마트폰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하락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다른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면 하단 흐름 자막에서 띄어쓰기 오류도 있었습니다. 용인 못해라고 띄었어야 하는데 용인 못해라고 붙여서 쓴다거나 500억을 500억으로 띄어서 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침체된 국가경제 상황과 전문 저널리즘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더딘 소비의 회복세,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5조 원가량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국민들은 경제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 엔화 약세 등 연일 경제 관련 뉴스 속에서
전문가에 준하는 이해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경제 뉴스입니다. 이러한 취재 활동 전반을 경제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저널리즘은 뚜렷한 특징을 갖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저널리즘의 본질에 전문적인 정보 그리고 감각적인 예측이 더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을 특정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이를 해석해내는 과정이 다른 어느 영역의 기사 작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저널리즘 관점에서 요구되는 취재 스킬과 경제에 관한 전문 지식, 더불어 보도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파급력까지 고려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제 저널리즘은 단순한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뉴스의 원칙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보도인가라는 맥락성, 정보의 심층성, 그리고 취재원의 다양성, 미래의 예측성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열거한 전문 저널리즘의 이상적 실천이 한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저널리즘에는 정책 홍보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주장과 경제 보도로 인해 형성된 국민의 여론이 잘못된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경제 저널리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현 시점에서 침체된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구호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 기사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제 관련 기획과 해설 기사, 전문 지식과 분석력이 바탕이 된 소신 있는 전망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특정 연구자 및 대기업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경제 전문가로 취재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도 기업화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정책을 재단하겠지만 현재의 국가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객관적 중재자로서 역할에 조금이나마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의 경제 저널리즘은 현상이 아니라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와 비판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투자자와 소비자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경제 지식과 자기 판단 능력을 제고시키는 언론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저널리즘만큼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적 논리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일관성을 갖는 비평가로서 객관적 성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